우선 그 뿌리, 오늘 3장 이야기하는 그 뿌리가 아까 이야기한 북한을 처음 세운 사람과 지금까지의 그 주체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라는 것을 항상 건재해 두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3장 제목이 폐허 위에 세운 사회주의, 이게 1953년부터 1960년까지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로 치면 4.19 있는 혁명이 일어나던 그때까지의 시대를 다룬 북한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조선은 앞으로 100년이 걸려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할 정도로 엄청난 폭탄을 북한에 쏟다 보니까 북한은 아까 심규환 씨 이야기했듯이 자립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 위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이 오늘날 일당 독재, 1인 왕조 체제, 조선으로 치면 3대 왕에 이은 뭐 성군 중에 조선 왕조 중에서 왕 중에서 성군에 속하는 3명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왕이라면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훌륭한 왕이라고 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왜 그러냐? 이분들은 처음 조국의 땅을 밟으면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부터 하는 거와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처럼 보니까 김일성 씨가 북한에 도착하면서 그 인민 대중들을 포옹하고 같이 울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느껴졌어요. 그 민중과 함께 걸어온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랄까, 민중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친일주의자들이 한민당도 그렇고 친일 지주 세력이 근본인 자유당 한민당, 그 이북은 연암판이 뭐 만주파,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 부대, 무슨 이런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끌고 가는 정통성, 거기에 일본 적산 가구를 전부 몰수하고 지주들 땅을 모두 몰수해가 가구당 평균 4,000평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시장 경제를 해왔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폐허가 된 이후부터 북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 해서 그 노동력과 인구수에 따라서 토지를 공평히 분배하고 나니까 어느 사람이 싫어하겠어요. 저는 조정래 씨의 그 소설 태백산맥 보고 한강 보고 아리랑 보고 이러면서 늘 북한의 이 아름다운 사회를 연상을 했었습니다. 이 6.25가 되고 난 뒤에 북한은 전후 복구사업 준비를 위해서 6개월간 준비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3개년 계획을 국가경제 복구를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세우고 1956년에는 그러니까 불과 6년 후에 전쟁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물론 그 과정에는 전쟁이 끝나자 러시아에서 1억 불, 그 다음에 56년에는 러시아에서 3억 불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동구권, 중국 이런 데서 왔는데
이 원조를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남한이 원조받은 거, 미국에서 원조받은 거하고는 너무나 성격이 달라요. 소련에서 원조받은 것들은 전부 중공업, 제철 공장이니 뭐 수풍 발전소니 이런 데 쓰이는 그러니까 생산재, 현금 이런 것 등을 받고 중국도 그렇고 체코니 이래 동구권에서 온 것도 동구권에서도 전부 다 보면은 비료 공장, 화학 공장 우리는 전부 먹는 소비재 초콜릿. 담배수 그게 전부 다 일회성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일회성 이 북한이 이 원조를 받는 것도 남한이 원조 받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가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장면을 볼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쟁 피해로 인해서 가구당 나눠준 토지나 생산 시설 같은 거, 이 생산 공장이니 중소기업인도 그렇고 이 농민들도 그렇고 독자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많은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노인이나 여자나 노인, 여자, 애들 이런 사람들로 가지고 이 꾸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긴 게 이제 세 가지 형태. 제1 형태는 이제 우리나라 뭐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품앗이 뭐 소결이 여러 동네에서 오늘은 이 집에 논매주고 또 내일은 제 집에 논매주고 하는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걸 원하고 이걸 제1 형태라고 그러거든요. 제2 형태는 토지를 출자하고 그 노동에 의한 분배 이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출자분에 의해서 또 배분을 해주고 아주 합리적인 이 진짜 사회주의 제도라고 나는 봐요. 이게 이제 제2 형태. 제3 형태는 토지와 생산 수단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오직 노동에 의해서만 분배를 한다. 이 세 개 중에 농민이나 상공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아주 좋은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50년대 시작된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폐허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노동력이 없으니까 상당한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조합의 형태로 뭐 15가구에서 20가구 형태로 농업협동조합 같은 형태로 이걸 꾸려나가기 시작한 것이 이게 오늘날의 저 터전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쟁이 오늘의 이 북조선의 경제 체제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1958년도에는 모든 조합들이 제3의 형태, 그러니까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 수단을 전부 통합해 버리고 노동에 의해서만 분배받는 제3의 형태로 전부 통일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 80몇 프로인가 그렇게. 그 이제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군락하는 게 소련의 분홍을 군락이라더군요. 예. 분홍? 근데 소련에서는 돈 많은 이 스탈린이 농업 집단화를 하는데 격렬히 저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북한에서는 왜 저항을 할 수 없었나? 분홍이라는 게 0.6%밖에 안 돼. 0.6%. 1000명에 6명이 분홍이야. 그리고 전부 다 피폐되어 버려가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민중의 참여로 인해서 이 집단화 생산 형태가 토대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 상당한 실세들 중에서 김일성에 반대되는 세력이 이제 많이 연안파다, 소련파다 이래 많이 제거가 되었고 남노당파는 뭐 처음부터 박은혜는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제거가 되어버리고 그런 게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북한은 이 집단화가 굉장히 순탄하게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하나의 협동조합이 평균 300코인 농가 300코인 농가가 500정보 150만 평이라 이러니까 처음에 나눠줄 때 평균 4,000평이라 했는데 내가 곱해보니까 그럼 120만 평이 돼야 되는데 한 30만 평이 더 많은데 이게 왜 그러나 보니까 이 토지 개간을 많이 했어요. 그 많이 해가지고 이게 300호 농가가 한 협동조합인데 여기 이게 150만 평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생산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농촌 소비조합하고 신용조합이 이 협동조합 아래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되고 2단위로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이 이거를 협동관리위원장을 담당하는 이런 체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6.25가 안 생겼더라, 안 터졌더라면은 북한은 아주 예쁜 북구라파 같은 나라가 안 됐겠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었어요. 아니 그럴 것 같네 진짜. 예? 그럴 것 같아. 북유럽식. 처음에 일제 시대의 그 모순을 단번에 그냥 토지 개혁으로 싹쓸이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 불만 세력은 전부 다 이 남한으로 와버렸잖아요. 네. 예, 남한으로 와버렸으니까 불만 세력 없지. 전부 다 북한 농민들이나 빈농과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뭐 탄탄한 정권에 또 이 형태도 상공업자나 농민들도 자기가 1형태를 원하냐 2형태를 원하냐 3형태를 원하는 대로 해라 이랬기 때문에 아주 참 반발이 있을 소지가 너무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다음에 그리고 또 북한의 노동력이 제일 우선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2의 건설을 하기 위해서 뭐 노력 영호라는 칭호, 공화국 영웅 이런 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로 치면 이제 트로피 일 잘하고 큰 일 열심히 해가 뭐를 이루었다 이러면은 트로피 주고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 영웅 칭호를 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본바지로 따라 하도록 해서 이 노동력을 집중화시키는 그런 체제를 이어나갔다. 그래서 이런 영웅 칭호를 받는 수상 대상자가 경제, 문화, 건설 모든 분야에서 특별한 공로만 있으면 영웅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또 이 영웅 칭호를 받으면은
이 빨치산 후예들이 들어가는 인민문화학원 뭐 그거 이 김정일이가 나온 그 독립투사들의 자제만 들어가는 학교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공평한 사회인 것 같아요. 어떤 분 뭐 그 책 읽어보이 조산원이 밤새도록 달려가 가지고 그 분만을 어느 여인의 아기를 순탄하게 분만시켰다. 이런 사람들 영웅칭호를 주고 밤새도록 뭐를 해가지고 뭐를 공사를 이루었다. 이런 사람도 영웅칭호 주고 이러는 거 보면 상당히 공평한 것 같아. 남한에서 이 메달 주는 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북한 역사에서 기본 틀은 이 시대에 마련된 것 같아요. 1950년대 그러니까 전쟁 이후 60년까지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개조 작업을 실현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중심으로 권력이 단일화됐고 대외적으로는 주체를 표방했고 자주적 외교 노선 이제 이게 제3 대외적 주체를 표방하고 자주적 외교 노선 이걸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이런 원조를 받았지만은 이 괴뢰 정권이라는 이 호칭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단어를 붙이려면 우리 이쪽에 붙이야 안 되나? 아직도 미국에 가서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발표를 할 수가 없죠. 우선 허락을 받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네, 이 말은 하면 또 좀 안 좋으니까 이 대외적으로 주체를 표방. 이 나 여러 번 읽었어요. 이 부분을 자주적 외교 노선이라면서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있나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었어요. 이분기에. 네, 좀 여러 부분에서 자주적 외교 노선과 주체 사상, 주체 표현을 이건 참 북한을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뭐 일당 독재도 맞고 뭐 이런 독재는 내가 볼 때는 헌법적으로 보거나 헌법적으로 보면 뭐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에 갖다 놔도 거의 똑같거나 조금 더 세거나 그렇다고 보면 돼요. 긴급조치 9호까지 발동해 가면서 초헌법적 긴급명령, 대통령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잡아가. 그거는 이 헌법 위배. 그 긴급조치 위반으로 뭐 참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데 뭐 그런 박 대통령이나 전두환, 이승만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그 정도로 독재인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4.19를 경험했고 2학년 때 혁명 해서 쭉 뭐 나는 계속 독재 아래에서 쭉 공부를 했어요. 강제징집 당해가지고 복학하고 조금 다른 일 좀 하다가 또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잠깐 있다가 박차고 나와가지고
나는 독재 밑에서 계속 그러면 뭐 내가 김일성 밑에 있었으면 더 안 튀쳐나왔지 않았겠나. 그 있었으면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출세하고 장관까지 하거나 사선 오선 다 하고 옛날 친구들. 1955년 12월에 김일성은 사상사업, 그러니까 사상사업이라는 게 사상정비라고 보면 돼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해야 된다 하는 연설을 했어요. 여기에서 조금 교조주의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은 교조주의라는 것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를 그 역사적 배경, 정치적 상황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이거를 교조주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 계급 갈등.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사용했던 단어, 그 이론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야. 이건 교조주의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종교적으로 보면 교황의 무오류성. 교황은 뭘 해도 이 사람은 오류가 없다. 흠이 없다. 이런 완전히 비판성이 없는 추종. 이런 걸 교조라 했는데 이 교조주의를 왜 타파했나, 퇴치시키려고 노력했나면 아직도 중국이나 소련에 기대는 그리고 친일 잔재 세력 그런 세력들도 많이 남아 있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하고 같이 정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머리가 기울어 있다든지 소련에 기울어 있는, 그리고 또 허가이 같은 소련주의 사람들은 저 중앙아시아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위 당원이 돼 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공부해가 오면은 미국식 생각을 하듯이 중국 공산주의하고 팔로군하고 아무리 조선의 의용군 이름 하에 팔로군하고 항일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친중공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대주의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1955년에 이거를 완전히 연설을 해버렸네. 그 전에는 쭉 정리만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쟁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존중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아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이때 이제 중국이나 소련식이 아닌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없나? 그냥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이렇게 밀고 나갔었어요. 이게 바로 주체 노선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0년대 중요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나자 남노당 계열이 이제 몰락했죠. 왜냐하면 전쟁의 책임 문제, 그걸 델먹이지만은 결국은 권력의 주도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56년도에는 연안파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무정, 김두봉. 나는 우리 김두봉 씨를 보면
우리 어떤 사람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항상 생각해. 이 사람이 일제 때 태어났으면은 김두봉이가 되었지 않았나 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김두봉이 누구예요? 독립 조사.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군대가 일본 군인들로 일본 경찰하던 사람이나 일본 군인들로 창군이 됐거든. 그런데 이북은 전부 독립군 투사들로 인민군이 창설이 됐어요. 이 정치 지도자만 아니고 군인들도 벌써 아래쪽하고 위쪽하고는 하늘과 땅이야. 근데 그 연안파 참 무정 아니면 김두보. 나는 아니 무력도 있지, 이 정신도 올바르지, 공부도 했지. 뭐 그 당시 세월이 나도 완전히 권력이 김일성에게로 집중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국익을 무시하고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오로지 당권에 도전한다. 이게 이제 8월 종파 사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당과 노선의 정책을 무턱대고 반대한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김일성의 눈에서 볼 때 그런 거죠. 예,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최창희 같은 분도 연안계의 최후 부수상까지 하고 최후로 남았던 분인데, 이분이 최창희가 부수상, 국가검열상 이렇게 한 분이네. 연안계의 최고 실력자인데, 이분이 마지막 8월 종파 사건으로 이제 실각을 했어요. 뭐 숙청이라기보다는 실각이라는 단어가 더 낫겠다. 그래, 이거 나왔네. 이 중국의 국방장관 펑다화이하고 소련의 부수상 미코얀이 이런 사람들이 평양으로 와가지고 김일성 반대파들을 지원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일성이가 갔다, 그때 졌다고 한다면 북한도 뭐 남한이나 마찬가지 신세가 안 됐고, 그때 과감하게 김일성이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압력이 원체 세니까 복직시켜줬다가 적당한 순간에 이제 다 처리를 해버려. 그 순간 이제 자주적 외교가, 그러니까 1953년도 56년에 8월 종파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때 이제 한일 유격 때 빨치산 부대 그 김일성 장군 그 계열이 김채, 김일 뭐 이런 사람들 그 이제 권력이 탄탄해지고 단일 지도 체제가 됐다 이거지. 김일성 씨가 그 굉장히 그 해안이 있으신 분이라고네. 성적을 다 수중한 거예요. 이거는 뭐 천리마를 탄 기세로 이렇게 또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건 뭐 천리마 운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력을 집중시켜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천리마 운동, 무슨 백일 전투 이런 거를 달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